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가 밖에서 자신을 미친 듯이 부르고 있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밤거리를 메웠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스산한 골목. 어지간히 담력이 있지 않고서야 함부로 지나다니기 힘든 길이었다. 골목의 중앙, 껌뻑거리는 가로등 아래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사내가 담배를 빨아들이자 담뱃불이 치직거리며 빨갛게 타올랐다. 사내는 폐 깊숙이까지 빨아들였던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연기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공중으로 날아오다가 쏟아져 내리는 빗방울에 의해 산산이 흩어졌다. 정막을 깨는 것은 여인의 구두발 소리였다. 사내는 소리를 따라 여인을 흘끔 쳐다보더니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혀를 날름거렸다. 여인은 사내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굳이 길을 돌아 나가진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오빠라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선 남자친구인 모양이었다. 마치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듯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둘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조급해 보이는 여인의 발걸음, 담배를 빨아들이는 사내. 여인이 스쳐 지나가자 그는 품속에 있던 무언가를 꺼냈다. 시퍼런 빛을 내뿜는 칼이었다. 예상치 못한 벨소리에 놀란 현수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내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모니터 안의 여인은 사내에게 무참히도 살해당하고 있었다. 현수는 보고 있던 영화를 정지시키고 바탕화면으로 나갔다. 로코로부터 영상통화 신청이 오고 있었다. 현수는 목구멍까지 삐져나온 욕을 억누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로코의 잘못은 아니었기에 그를 탓할 수는 없었다. 현수가 수락 버튼을 누르자 화면 너머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사내의 얼굴이 비쳤다. 얼굴의 절반을 가려서일까? 그의 입술 옆에 박힌 작은 점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로코는 현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갑다는 듯 활짝 웃어 보였다. 제우스같이 게임하자. 닉네임 로코. 로맨스 코미디의 약자는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자주 쓰는 닉네임은 로코였다. 그와는 오래전부터 같은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성격이나 취미도 잘 맞아 사적인 이야기도 제법 나누었지만 실제로 그를 만난 적은 없었다. 실명도 모르고 나이도 몰랐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한두 살 터울의 또래라는 것과 그가 대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 외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기본적인 정보들. 어떻게 보면 타인에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현수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실제 친구보다 더욱 친밀하게 느껴진 일도 많았기 때문이다. 미안, 지금 영화 보는 중이라서. 영화? 무슨 영화? 살인자의 법칙. 로코는 탄식을 뱉듯 아 하고 말을 길게 끌었다. 게임이 시시할 때 그가 자주 보이던 행동이었다. 그의 탄식을 들은 현수는 큰일 났다 싶었다. 통화를 빨리 종료해야 했다. 영화 끝나고 다시 연락할게. 그 영화 시시하던데. 현수는 로코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통화를 종료했다. 그는 게임이 재미없을 때 항상 돌발 행동을 해왔다. 고의로 아군을 죽이거나 진로를 방해해 팀의 승리를 방해하는 식으로. 아마 그대로 두었다면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 한다든지 그랬을 것이다. 게임 외에 현수의 유일한 취미인 영화 감상. 이 달콤한 낙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다. 원래라면 커다란 TV 화면으로 봤을 테지만 얼마 전부터 TV가 고장나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영화는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살인을 미학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의 살인자가 자신이 세운 규칙에 따라 차례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한 형사가 그를 뒤쫓는 줄거리였다. 영화가 끝나자 어느새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게임을 한판 하고 잠들기에는 적절한 시간이었다. 현수는 마우스 휠을 드르륵거리며 메신저의 친구 목록에서 로코를 찾았다. 로코 마지막 접속 17분 전. 뭐야 나갔네. 이럴 때면 로코의 연락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로코 쪽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눈치인 것 같아 먼저 말을 꺼내진 않았다. 서로가 친구로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후의 마지노선. 그것이 서로에 대한 개인정보는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현수는 반사적으로 TV를 먼저 켰다. 연쇄사건 경찰은 제보.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나운서로 추정되는 사내의 목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그렇지. TV는 망가져 있었다. TV를 새로 사야겠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으로 간단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현수는 자신이 직접 써야 하는 가전이나 전자기기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골라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다. 물건을 고르는 그 과정이 설레고 기쁘기도 했다. TV를 볼 수 없으니 오늘도 내내 게임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한 현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어제 로코와 게임을 하지 못했으니 오늘은 같이 해야겠다. 그가 들어오려면 1시간은 더 지나야 했다. 현수는 혼자 게임을 하며 로코를 기다렸다. 아군과 호흡을 맞춰 적진에 파고들고 저기 보이면 클릭, 탕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나갔다. 일련의 과정의 반복. 요란하게 마우스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반가운 벨소리였다. 현수는 게임 화면을 내리며 메신저 창을 열었다. 로코에게서 영상통화 신청이 왔다는 메시지였다. 수락 버튼을 누르자 화면 너머로 로코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었다. 로코, 같이 게임하자. 현수가 먼저 소리쳤다. 하지만 이어지는 로코의 대답은 현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미안, 나 다시 나가봐야 돼서. 그래. 현수는 내심 아쉬웠지만 그런 티를 내지는 않았다. 오늘 같이 게임하자고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으니까. 로코는 할 말이 있는 것인지 입을 번긋하고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이윽고 마음먹었다는 듯 침을 삼키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우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지? 그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수는 로코의 말에 대답하기 위해 생각에 잠겼다. 군대 가기 전부터 알고 지냈으니 아마 6년쯤인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만큼 로코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지나간 시간에 무언의 허탈감이 들었다. 6년쯤 됐네. 시간 참 빠르지? 로코도 현수와 같은 기분을 느낀 모양이었다. 아마 소주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한 잔 걸쳤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연락처라도 알고 지내면 어떨까? 한참 동안 시간을 끌다 어렵게 꺼낸 말. 현수의 예상을 한참이나 벗어난 말이었다. 로코의 연락처. 이는 분명 자신이 바라던 것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현수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의문이 먼저 앞섰다. 로코가 왜 갑자기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나 선을 지키던 녀석이. 여러 가지 생각이 현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로코에 대한 의심보다는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가 아닌 현실의 관계를 맺더라도 지금처럼 편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로코는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랫동안 로코와 지낸 현수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싫은 것도 아니다. 때로는 그가 실제 친구보다 더 친밀하게 느낀 적도 많았으니까. 현수는 문득 낯선 남자가 자신의 안방에 불쑥 발을 내디딘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연락처까지는 좀 그렇지. 한참이나 대답이 없자 로코는 현수의 눈치를 살피듯 말을 꺼냈다. 현수는 부정하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거기에는 불편한 느낌을 지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로코는 씁쓸한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메시지로 내 연락처 남길게. 내키면 연락 줘. 맑은 메신저 알람 소리와 함께 로코의 연락처가 날아왔다. 로코의 울적한 모습을 본 현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오래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인데 이까짓 게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불편했던 기분은 마음 깊숙이 밀어넣었다. 현수는 적힌 연락처대로 문자를 보냈다. 나 제우스야 라고 적은 짧은 문자였다. 모니터 화면 너머로 작은 진동음이 들려왔다. 문자 받았지? 그게 내 연락처야. 받았어. 고맙다. 로코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입술 옆에 점이 그의 얼굴 근육을 따라 말려 올라갔다. 일 때문에 이만 나가봐야 돼. 문자로 연락할게. 영상이 꺼지고 로코는 접속을 끊어버렸다. 오랜 친구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어린 시절 세 반에 배정되어 새롭게 친구를 사귄 것 같은 설렘도 분명히 있었지만 낯설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도 뒤엉켜 있었다. 기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현수는 두루뭉술하게 뜬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려 게임을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재미를 느끼지 못한 현수는 게임을 끄고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이르지만 내일을 대비해 잠을 자려는 생각이었다. 현수는 머릿속에 복잡하게 떠오르는 상념들을 그대로 지켜봤다. 점점 바깥에서 전해져 오는 감각에 무뎌지고 자신도 모르게 의식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묵직한 진동음이 현수의 의식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짜증이 밀려왔다. 현수는 자신을 잠에서 깨운 근원을 찾아 몸을 일으켰다. 책상에 놓인 핸드폰이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진동의 원인은 로코에게서 온 문자였다. 나 조만간 서울에 볼 일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지내도 될까? 갑작스러운 로코의 말에 현수는 잠이 달아나는 것 같았다.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로코와 친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아무리 친하다지만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코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문득 현수는 깨달았다. 친한 친구로 지내온 로코와의 관계는 온라인상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다시 처음부터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미안하지만 거절하자. 그렇게 생각한 현수는 거절할 핑곗거리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때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다. 혼자 산다고 했지? 열쇠는 우체통 아니라고 했었나? 현수의 머리털이 쭈뼛 섰다. 게임패드가 필요해서 로코에게 추천을 받으려고 했을 때 로코가 자신이 쓰던 패드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열쇠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다. 확신은 없지만 현수는 로코의 문자에서 공포를 느꼈다. 낯선 사내가 방에 발을 걸친 것을 넘어서 집주인의 동의도 없이 안방까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불편하고 숨 막히는 느낌. 현수가 아는 로코는 이전과 지금이 분명 다르게 느껴졌다. 같은 사람임에도 분명히 달랐다. 다시 한 번의 진동. 미안 너무 갑작스러웠지.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로코는 자신이 너무 지나쳤던 것을 알게 된 것일까. 문득 현수는 너무 서슴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힌 것을 후회했다. 며칠이 흘렀다. 메신저와 게임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로코와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면 주문한 TV가 올 것이다. 여러 가전 매장을 돌며 고심 끝에 고른 물건이라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만 지루함을 참으면 된다. 핸드폰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현수는 핸드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핸드폰이 아닌 일반 전화번호. 모르는 번호였다. 늦은 시간대에 걸려온 전화인 만큼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닐 것이다. 평소라면 굳이 받지 않았겠지만 약간의 심심한 탓이었을까? 현수는 전화를 받아들었다. 여보세요? 제우스냐? 로코였다. 차 깔아앉고 목에 가래가 낀 듯 걸걸한 것이 꽤나 지쳐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숨을 헐떡이는 것 같았다. 로코냐? 현수는 애써 반가운 척 대답했다. 불편한 마음을 로코에겐 들키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며칠간 일부러 로코를 피해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다. 제우스,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소란스러운 잡음이 로코의 목소리와 섞여서 들려왔다. 사이렌 소리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여러 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로코의 말을 들은 후 무슨 말이었는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정도였다. 로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미안한데 내가 사정이 급하게 됐다. 너희 집에서 며칠만 지내게 해줘.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하게 돼서 급하게 서울에서 지낼 곳이 필요해. 나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되지? 잡음에 의해 드문드문 인식할 수 없는 단어들. 갑작스러운 로코의 말에 현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집안이 손님을 맞이할 상태도 아니었다는 건 둘째치고 낯선 누군가를 집에 받아들이는 게 내키지 않았다. 미안한데 갑자기는 힘들 것 같다. 현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바람 소리가 현수의 귀를 파고들었다. 로코도 급한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코를 갑자기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로코는 친한 친구다. 이것만큼은 진심이다. 수화기 너머의 로코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와 반대로 잡음은 더욱 크고 복잡해졌다. 때때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같았다. 기분이 많이 상했나?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로코가 한참이나 대답이 없자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로코? 로코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화가 많이 난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점점 커졌다. 로코? 여보세요? 뭉툭한 가래떡이 뚝 끊어지듯이 통화가 끊어졌다. 로코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화가 많이 난 것일까? 설마 진짜로 찾아올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전히 신경은 로코에게 쏠려 있었다. 미안한 마음, 불편한 감정, 혹시나 진짜 집에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현수는 한참이나 침대에서 뒤척였다. 일정하게 끊어지는 3번의 노크 소리.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수는 자기가 잠에 빠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누구세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심하게 잠겨 말이 나오질 않았다. 아니, 누가 자신을 짓누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마치 동굴에 있는 것처럼 울렸다. 제우스 나야.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작은 쇳덩이가 서로 부딪히며 짤그랑하는 소리가 났다. 이어 차가운 열쇠 구멍을 쑤시는 섬뜩한 소리. 문의 잠금이 풀렸다. 설마 우체통에 열쇠를 두고 왔던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현수가 집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 열쇠가 있어야지만 집 문을 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문을 연 것일까? 현수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지만 그와 반대로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쾅 하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남자의 발소리. 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보아하니 현수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현수는 온몸을 비틀며 움직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거대한 중력이 현수를 짓누르는 것처럼 현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의 공포감. 목이 잠겨 소리는 지를 수 없었다. 성대에서 미약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도 같았다. 사내는 어느새 현수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짙은 어둠이 그의 얼굴을 가려주고 있었지만 입술 옆에 도드라진 점은 이상하게도 볼 수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제우스, 나야. 현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마침내 주문한 TV가 오늘 도착했다. 기사는 능숙한 솜씨로 선을 연결하더니 채널을 돌려가며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상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끝나셨으면 여기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사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서비스에는 만족하는지를 묻는 양식이었다. 현수는 대충 훑으며 좋은 방향으로 체크했다. 애초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불만족한다고 체크할 수가 있을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TV를 점검하며 틀어놓았던 뉴스 화면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사는 저 나쁜 놈 하며 욕을 내뱉었다. 현수도 동의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 흉악살인범. 경찰이 공개한 살인범은 매우 강한 인상을 가진 얼굴이었다. 터질 듯이 커다란 눈, 날선 코, 그리고 입술 옆에 작은 점. 어쩌면 점 따위야 사소한 것일 것이다. 그의 커다란 눈에 비하면 분명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어쩐지 익숙해 보이는 작은 점. 로코가 살인범이라고? 설마. 현수는 피식 웃어 보였다. 그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 리가 있나. 오늘은 로코와 같이 게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코와 며칠째 연락이 당칠 않고 있다. 메신저도 들어오질 않는다. 며칠씩 로코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건 이전에도 있어 왔던 일이다. 주기적으로 그래왔던 것으로 보아 로코의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추측하고 있다. 현수도 어릴 적 보안이 철저한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 휴대폰과 같은 연락 매체를 전혀 쓸 수 없었으니 로코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분명 며칠만 더 있으면 먼저 자연스럽게 연락해 올 것이다. 며칠이 지났을까? 로코가 없으니 게임도 재미가 없었다. 현수는 영화를 보기 위해 TV를 틀었다. 어떤 영화를 볼지 휴대폰을 뒤적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흘러나오는 광고를 자르며 긴급 속보를 알리는 뉴스가 나왔다. 긴급 속보입니다.
며칠 전 경찰이 붙잡았던 연쇄살인범 K씨가 탈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경찰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연쇄살인범의 도주 소식이었다. 뉴스는 빠르게 소식을 전하면서도 범인의 얼굴을 화면 한쪽에 띄워놓았다. 터질 듯이 커다란 눈, 날선 코, 입술 옆에 박힌 도드라진 점. 현수에겐 범인의 입술 옆에 박힌 점만이 보였다. 현수는 코웃음치며 부정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그 가능성은 뱀처럼 떠리를 틀며 온몸을 조여왔다. 일정한 간격의 노크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어쩐지 들어본 것 같은 소리. 현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노크 소리는 다시 한번 이어졌다. 현수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에 바짝 붙어 작은 렌즈를 통해 바깥을 내다봤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쓴 사내. 그는 모니터 너머로 봐오던 로코가 분명했다. 그는 현수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웃었다. 입술 옆에 박힌 도드라진 점이 말려 올라갔다. 제우스, 나야. 사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동안 수많은 게임 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다. 현수는 조용히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문에서 물러났다. 사내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현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정적과 사내의 노크 소리가 뒤섞여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현수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내가 간 걸까? 현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문 쪽으로 다가갈 수도 소리내어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저 가만히 멈춰서서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을 울리며 빛을 발했다. 현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로코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순간 현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로코가 밖에 있는데 여기서 전화가. 핸드폰 화면 속 이름을 바라보며 현수는 혼란스러웠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하지만 현수는 받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침내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은 다시 정막으로 가득 찼다. 그때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제우스, 문 열어. 사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어딘가 조금 더 낮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현수는 공포에 떨며 한 발짝 물러섰다. 사내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현수는 결국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채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현수는 그 소리가 사라지기만을 바랐다. 사내의 문 두드리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제우스, 문 열어. 마치 녹음된 소리처럼 똑같은 톤으로 반복되었다. 현수는 침대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숨죽이며 떨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현수는 혹시나 싶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서야 조금씩 긴장이 풀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간 걸까?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몸은 아직 경직된 상태였다. 여전히 침대 밑에서 나올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잠시 후 핸드폰이 다시 진동을 울렸다. 이번에도 로코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밖이 추워. 빨리 문 열어줘.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자는 현수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침대 밑에서 나올 수 없었다. 왜 로코가 계속 문 앞에 있는 거지? 정말 로코가 맞는 걸까? 현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고민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 혹시나 진짜 로코가 맞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다. 또 다른 문자였다. 왜 대답 안 해? 나 기다리고 있어. 현수는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를 자신도 없었다.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문 쪽으로는 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밖을 확인해야만 했다. 혹시나 정말로 로코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를 가장하고 있는 건지 말이다. 현수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고 조심스럽게 바깥을 내다봤다.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을 두드리던 사내도 그가 타고 온 차도 보이지 않았다. 현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순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바로 문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소리에 현수는 몸이 얼어붙었다. 제우스, 문 열어. 여전히 같은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그 목소리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현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방 한가운데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길 바라며 그저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원한. 그거 알아? 장거리 종목 선수들인 그들은 탈의실에서 얘기를 시작했다. 요번에 죽은 그 놈 있잖아. 한 선수가 그렇게 말하자 듣고 있던 모두가 그 1등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장거리 1등, 그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라고 불리던 이였다. 하지만 최근 어떤 범죄자가 그의 다리를 총으로 쏴 다치게 했고 그 결과로 그는 왼쪽 다리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의 낙담과 자살로 이어졌다. 사실 저번에 그 자살한 1등, 2등이 복면을 쓰고 총을 쏜 거래. 모두가 수군대며 얘기했다. 하지만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2등이 탈의실로 들어오자 모두의 대화는 누군가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추었다. 2등은 그들을 잠깐 바라보다 샤워실로 들어갔다. 다른 이들은 그런 2등을 뒤에서 까며 음모론을 내놓기에 바빴다. 아까 얘기를 주도하던 선수가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 말을 이어갔다. 근데 요즘 기숙사에 1등 귀신이 나온다는데 2등이 어디 있냐며 찾아다닌대. 그렇게 이야기들이 퍼지며 모두가 2등을 욕하고 있었다. 2등은 욕을 하며 벽에 있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분명 2등은 1등을 싫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1등과 아예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경쟁 상대였다. 하지만 그런 1등을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어떤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다는 놈 찾기만 해봐 죽일 거야. 손을 부들부들 떨며 2등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몰래 숨겨두었던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옥상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러고 보니 1등의 귀신이 기숙사에 다닌다지. 피식 웃으며 옥상 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곳에는 3등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저놈 때문에 담배도 못 피겠네. 복잡해진 머릿속을 대충 헤집고 2등은 난간으로 다가가 한숨을 내쉬었다. 난간을 세게 잡은 채 욕지거리를 내뱉는 2등을 보고 3등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중얼거리다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뒤에서 두터운 철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나며 끼익 소리와 함께 누군가 옥상으로 들어왔다. 뭐야, 누구야? 2등이 뒤를 돌아보자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1등이 2등과 3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2등은 그런 1등의 모습을 보며 도망치려는 듯 후들거리는 다리를 일으키지 못하고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3등은 그런 2등을 보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너 왜 1등이 죽었는지 알아?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1등은 움직이지 않고 3등은 2등에게 다가갔다. 참 재미있어. 내가 2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내가 저놈을 죽인 줄만 알잖아. 3등은 낄낄 웃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검은 마스크와 총을 꺼내 들었다. 대체 왜 1등은 말이야. 내가 그런 줄 알고 매일 기숙사를 돌아다니는데 웃긴 건 저놈 아무것도 못 보고 매일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지. 3등은 복면을 쓰고 총구를 2등에게 들이댔다. 2등은 목이 쉴 정도로 비명을 질렀다. 잘 가라, 멍청한 놈들. 3등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2등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3등은 크게 웃으며 자신이 1등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 순간 1등이 3등에게 달려들어 난간 밖으로 그를 밀쳐냈다. 3등은 당황해 공중으로 총알을 발사했다. 그렇게 3등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나무의 복부가 뚫렸다. 세 번째 이야기, 문이 턱걸이.
한창 홈트레이닝이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 친구 중 한 명이 홈트레이닝으로 몸을 좋게 만들고 해서 다른 친구들도 집에서 운동하기 시작했어. 그때 그 친구가 인터넷에서 당시 10,000원 정도 하는 턱걸이 봉을 샀어. 다들 알겠지만 자기 방문에 설치할 수 있는 그거야.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헬스장을 못 가고 공원이나 학교에서 철봉으로 운동하던 애들이 가격도 싸고 집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많이들 따라 샀었어. 그 중에 나도 하나였지. 처음 배달받고 뜯어서 바로 설치했는데 진짜 간편해서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좋았어. 공원에서 모기 물릴 일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설치하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생겼어. 내가 원래 꿈자리가 좀 사납고 그때 악몽을 많이 꿨거든. 해결책이랍시고 그 악몽을 꿈 일기로 적기도 했는데 별로 나아지질 않았어. 난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았지. 그날은 여름이었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우리 집은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있어서 방에 바람이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야 했어. 특히 잘 때는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턱걸이 봉을 설치한 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밤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씩씩하는 소리가 들렸어. 난 꿈을 자주 꾸니까 또 꿈이겠지 하고 생각했어. 비몽사몽하는데 눈을 살짝 떠보니 그냥 내 방 천장이었어. 근데 자꾸 씩씩하는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니까 멍한 상태로 에어컨 바람을 강으로 틀어놓은 줄 알았어. 에어컨을 가끔 동생이 나와서 새벽에 바람 세기를 강으로 몰래 바꿔놓는 경우가 있었거든. 이번에도 동생이 바꿨나 보다 하고 다시 잠들려는데 그 씩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이 안 오는 거야. 평소엔 에어컨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리는데 자꾸 들리니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 그래서 바람 세기를 낮춰야 할 것 같아서 일어서려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 가위에 눌렸다는 걸 알았어. 눈도 떠져 있고 소리도 들리고 아까까지 잘 뒤척였는데 갑자기 안 움직이니까 식은땀이 났어. 그러면서 정신이 또렷해졌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신경이 자꾸 갔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내 방 문 쪽을 겨우 눈만 움직여서 보는데 턱걸이봉에 까만 여자가 매달려 있었어. 자세가 딱 스모 자세로 턱걸이를 잡고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를 앞뒤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어. 머리카락이 진짜 길어서 방문턱에 머리카락이 자꾸 씩씩하면서 긁어대던 거였어. 그 까만 여자는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다가 갑자기 재밌다, 재밌다 하고 웃더라. 그때 진짜 소름이 끼쳐서 이마에 식은땀이 뚝뚝 흐르고 있었어. 눈을 떼고 싶은데 눈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 상태로 나는 벌벌 떨면서 계속 그 까만 여자를 쳐다봤어. 그러다 보니까 턱걸이 봉이 빠질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때 직감적으로 저 턱걸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속으로 떨어지지 마. 제발 하고 소리를 지르려는데 이내 툭 하고 턱걸이 봉이 떨어졌어. 여자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내 발로 웃으면서 파바바박 하면 내 쪽으로 기어왔어. 그걸 보자마자 정신을 잃고 기절했어. 누군가 날 깨웠을 때 보니 엄마가 나를 깨우고 있었어. 주변은 땀으로 다 젖어 있었고 팬티만 입고 자던 내가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지. 엄마는 나를 오줌 싼 줄 알고 등짝을 때렸어. 그리고 방문턱을 보니까 턱걸이 봉이 안 보였어. 엄마한테 턱걸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떨어져서 옆에 세워뒀다고 하더라. 나는 바로 옷을 입고 턱걸이 봉을 들고 나가서 철 모아두는 곳에 깊숙이 처박아 버렸어. 그 뒤로는 방문에 거는 턱걸이 봉은 절대 안 사. 네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괴담. 이 이야기는 국어 선생님께 들은 괴담이야. 선생님께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셨고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 선생님께서 다니던 기숙사에는 특이한 학생이 있었대. 그 학생은 매일 방을 옮겨 다니면서 자는 버릇이 있었어. 이유는 귀신을 볼 수 있어서였는데 한 방에서 이틀 이상 자면 가위에 눌려서 가위를 피하려고 방을 옮겨 다녔다는 소문이 있었어. 선생님은 원래 여러 일을 겪으셔서 그런 것들에는 크게 무섭지 않으셨대. 그래서 귀신 보는 학생 A라고 부르자 A가 선생님 방에서 자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대. 첫날은 별일 없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지냈다고 하셨어. 다음날 A는 선생님 방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위험을 감수할 테니 하루만 더 자도 되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어.
그날도 역시 별다른 일 없이 지냈다고 해. 그런데 그날 밤 선생님은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평소에는 그 시간에 깰 일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이 번쩍 떠졌대. 선생님은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옆 침대에 누워있는 A를 보고 다시 눈을 감았어. 그런데 아침이 되어보니 A가 없었대. 선생님은 궁금해서 물어봤지. 어제 우리 방에서 잤지?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러자 A는 깜짝 놀라며 말했대.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젯밤 12시에 옆방으로 갔는데요. 선생님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냥 자신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셨대. A는 씨름 선수처럼 체격이 크고 눈에 띄는 학생이었으니 헷갈릴 리 없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셨대. 그러나 그날 밤 선생님은 또 새벽 2시에 눈을 떴대. 이번엔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가위에 눌린 거였지. 그런데 저쪽 창문 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보였대. 그녀는 마치 A를 찾는 듯이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선생님은 실눈을 뜬 채로 그 여자를 지켜봤지. 시간이 지나자 그 여자는 사라졌고 선생님은 그 상태로 잠에 빠졌대. 이 일이 며칠간 이어졌고 선생님의 룸메이트들도 그 여자를 봤다고 하더래. 분위기가 술렁이던 어느 날 밤 그 여자가 선생님의 손목을 꽉 잡았대. 선생님은 공포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다음 날 선생님은 손목에 퍼렇게 남은 손자국을 확인했대. 며칠이 지나자 A가 다시 나타나서 한 번 더 그 방에서 자겠다고 했대. 그날 밤 선생님과 다른 룸메이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지. A가 다녀간 이후로 그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대. 그러나 A는 얼마 후 자퇴 신청을 했고 그 후로 A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해. 5번째 이야기, 이상한 택시 기사. 난 평소 외할머니랑 엄청 친하고 교류도 많은 편이야. 시간 날 때마다 근교로 여행도 다니고 피크닉도 가고 그랬지. 오늘 이야기의 시작도 할머니와의 피크닉에서 시작됐어. 작년 봄 꽃놀이 끝물 즈음 시간이 나서 할머니와 함께 인천대공원에 갔었어. 그날 할머니와 도란도란 도시락을 먹고 군것질도 하며 한 바퀴 돌고 나서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려고 택시를 탔지. 할머니는 뒷좌석에 나는 조수석에 앉았어. 그런데 그 택시 아저씨가 유독 말씀이 많으셨어. 할머니는 수다스러운 아저씨가 마음에 드셨는지 신나게 내 자랑을 하셨어. 나도 모르게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리더니 토닥토닥 하시면서 기특하다고 칭찬하시는 거야.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 심지어 할머니도 바로 옆에 계셨는데 말이야. 다행히 할머니는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았어. 그 뒤로도 택시 아저씨는 계속 내 쪽을 슬쩍슬쩍 보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 난 점점 불안해졌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집 앞까지 가기엔 꺼림칙했어. 난 할머니께 거리 좀 두고 내리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집 앞까지 가자고 고집을 부리셨어. 결국 아파트 입구까지 갔지. 아파트 입구에서 내리고 나서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난 다른 택시를 탈 생각이었어. 그런데 할머니가 그 택시 기사가 친절하니 그거 타고 가라고 하시는 거야. 난 진짜 타기 싫었지만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신 걸 확인한 뒤에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 죄송한데 저 근처 볼 일이 있어서 그냥 가세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근처 어디 가냐며 자꾸 캐묻더라. 그때부터 느낌이 싸했어. 결국 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지. 하지만 그 뒤로도 난 오랫동안 그날의 불쾌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날의 이상한 택시 기사는 내게 아직도 악몽처럼 남아있어.